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2020년 산업경제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본 내용은 상편과 하편 두 개로 이제 나눠질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상편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이제 엣지김님이 개인 메일로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쭉 보다 보니까 구독자분들께도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내용인데요. 바로 소재와 부품 산업의 활성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의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 국산화에 대한 경제와 사회적 관심이 지속이 되면서 관련 산업과 기업의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제조업의 국산화율이 이제 70%대 후반에 이제 있다고 하는데, 부가가치의 해외 유출이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밑에 자료를 보면은, 이건 이제 2014년까지만 나온 것 같아요. 2014년 기준으로는 한국의 제조업 국산화율이 76.6%, 그리고 그때 동일 기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소재나 부품 장비 국산화율이 84%였습니다.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많이 있죠. 그리고 중간재 수입 침투율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 쪽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까지도 이제 흐름세가 하락에 좀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4%가 넘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가 좀 넘어요. 6.3%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중국과 일본 이 나라들의 이런 소재, 부품 쪽의 수입을 조금 줄인 만큼 국산화율을 올려야겠죠. 그래야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산업도 활성화될 겁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반도체 무역 이슈가 좀 있었죠. 반도체 관련해서. 그리고 그 외에 뭐 소비재라든지 부품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촉발이 돼서 지금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이런 관심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간재 중에서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자본재 중에서는 장비까지 포함한 대일 무역 적자 규모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은 대일 무역 전쟁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며 고부가가치의 프로세스 단계인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노력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밑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게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래서 무역 수지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마이너스 영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게 다시 우상향으로 해서 이 0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만들어야겠죠. 2019년에 이게 특히 크게 이슈화가 됐으니까 아마 2020년부터는 정말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기업들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산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소재 부품 산업 지원 정책을 좀 잠깐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뭐 100대 품목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 기업 간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강력한 추진 체제를 통한 전방위 지원. 이제 한마디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모델이 여기서는 이제 가장 필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지원 정책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이제 기업들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2020년에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고 단지 이번 정부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2030년, 그러니까 4차 산업으로
완전히 가기 전, 그 전까지의 향후 10년간 꾸준히 우리나라 향후 이제 다음 정부가 어떻게 꾸려질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부와 다다음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흐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조금 중장기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여야 간의 그런 뭐 합의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 외에 뭐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 출범 뭐 이런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소재 부품 장비 기술 특별위원회 운영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다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인데 문제는 이렇게 겉으로 어떤 틀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들은 되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시작은 좋았는데 정말로 2020년, 2021년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자리를 잡아서 이 기업들이 이렇게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이게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기업만 이렇게 신경 쓴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국가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계속 지원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아시아 경제 불확실성과 그리고 수출 산업의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 2020년 아시아 경제권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아시아 권역 전체로의 그 2020년 경제 성장률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고요. 특히 IMF의 2019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 성장률은 6%에서 2019년 5.9%와 크게 뭐 다르지 않는 수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6.1% 정도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이 6%가 깨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보고서에서 따르면 내년 2020년에 중국의 6% 성장이 깨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이게 조금 큰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경제권의 핵심 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최근 경제 성장과 흐름을 볼 때 예상 밖으로 아시아 권역 전체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또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수출 의존도가 그 중에서도 아시아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의 이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만 예상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왼쪽에는 이제 인도, 그리고 아시아 개도국의 평균, 그리고 중국, 그리고 아세안 전체 이렇게 크게 나눠서 경제 성장률 추이를 이제 전망한 게 있는데 일단 2020년에 보면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까지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개도국 전체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2019년과 비슷한 수준. 중국 같은 경우에는 6%가 깨지는 흐름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같은 경우에도 2019년이랑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특히 여기 지금 인도와 중국에 대한 분기별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은 모두 다 하락세죠. 그리고 2018년부터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인도랑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전체가 그렇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체가 2018년부터 그냥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특히 중국의 6%가 깨진다라는 거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전체로 봐서도 큰 악재입니다. 이제 어쨌든 단기적으로 분기 경제 성장률 추이는 계속 하방으로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시아권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2019년에 약 60.7%라고 하네요. 그만큼 아시아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 뜻은 아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수출 시장이 절대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북미 14.4%, 그 다음이 유럽 13%입니다. 한국의 대아시아 수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그 중에서도 중국이에요. 베트남과 인도에 대한 수출 비중도 이제 적지 않은 편이긴 한데, 어쨌든 중국이 아시아 전체가 지금 60.7%잖아요. 이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입니다. 홍콩까지 포함하면 5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이 절반은 중국과 홍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경상수지 흐름의 악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지금 홍콩 사태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도 다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악재구나라는 것을 이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거는 베트남, 그 다음 일본, 그 다음 인도, 대만 순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시아권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시아 성장 경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출 경기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지금 크게 중국발 금융 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홍콩 사태,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리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것 하나도 다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2020년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역별 수출 비중,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텍스트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면은 아시아가 60.7%, 북미가 그 다음으로 많죠. 14.4%,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중남미, 중동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환경에서 보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시장이 이렇게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북미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지금 제조업의 심각한 위축,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융적인 측면으로나 제조업적인 측면 이런 것들. 그리고 아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시아에 있는 지금 현재 어떤 리스크들이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가 아마 자동차 관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총 수출 및 아시아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2018년 또는 2017년 후반기부터 쭉 하락 추세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뭐 경기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상태는 아직도 이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 여기서 뭐 우측으로 횡보를 한다고 해도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의 실물 경제에서 느끼는 그 불황이 계속 체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국 뭐다? 이 불확실성들이 다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근데 이 중에서 뭐 어느 것 하나 지금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도 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1차 협상 단계에서도 뭐 한 해 만에 그런 문제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2단계랑 3단계 정도까지도 지금 나누어 둔 상태거든요. 근데 2단계부터는 실질적인 쟁점 사항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2단계부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미중 무역 전쟁은 이제 단기적으로 해결될 그런 기미는 안 보인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홍콩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국발 금융위기 이것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가 깨질 것을 거의 자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마 영향을 같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입니다. 저성장 직면에 따른 차세대 주력 산업을 모색을 해야 된다. 잠재 성장률의 급락, 그리고 주력 산업의 위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려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만 확대될까봐. 노력만 확대되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다 투자로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투자에 대한 부분, 기업들의 이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하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CEO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너무 빠르게 저성장 국가로 진입한다는 우려가 확산 중.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서 주력 산업의 성장 약화가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4차 산업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자율주행 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부터 2030년 요 사이에는 공격적으로 투자가 아마 이어질 거고, 그리고 주도권 싸움이다. 이 시기는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정말로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만들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지금 완전히 반으로 쪼개진 상황이죠. 그래서 여야가 합심해서 진행해야 되는, 정말 우리나라의 그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인 화합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잠재 성장률 추이 및 전망, 이 차트를 보면은 이거는 실제 GDP 성장률이 아니라 잠재 성장률 추이입니다. 대략적으로 10년 뒤 2026년에서 30년 정도, 그러니까 4차 산업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가서는 결국 미국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뭐 거의 비슷해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수출 성장 동력의 수출 규모를 보면은 지금 생활 소비재, 그러니까 결국 소비재, 이 부분이 지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부분, 그리고 2차 전지도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 바이오 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먹거리 문제, 농수산 식품, 이런 것들의 수출 규모를 보면은 결국 이러한 영역들이 신수출 성장 동력이라고 지금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역들이.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에 관련된 것들 아마 추가로 다 편입이 될 겁니다. 이것 말고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신수출 성장 동력의 육성 정책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서술한 부분인데, 일단 바이오 헬스 같은 영역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전략 국가에 대한 맞춤형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의 지원, 그리고 중장기로는 의료 분야 특성을 감안한 신제품 개발, 사업화 지원, 이런 식으로만 써 있어요. 근데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경쟁력 확보, 뭐 시장 확보, 인프라 보강, 그리고 뭐 단계별 지원 확충, 전략적 마케팅 강화, 수출 기반 조성, 지원 강화, 그리고 뭐 인프라 확충 및 상품화를 촉진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 탁상 공론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는 다 할 수 있죠. 우리도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뭐 분기별로 또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제 새 사업 보고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계획서 같은 것을 쓰잖아요. 근데 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면은 어떻게 되죠? 다 빠꾸 맞죠? 이런 식으로 쓰면 다 빠꾸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느냐. 그리고 이런 계획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IT 기업 쪽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됩니다.
정책이라는 게 어쨌든 말로 시작하는 거긴 한데 그 말이 실제로 행동으로 적용이 돼서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4차 산업 관련 그 자율주행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이 4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조금 많이 좀 뒤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서도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정말로 기업과 그 정부 부처의 그 아주 긴밀한 협력이 좀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여야 간의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밥그릇 내세우지 말고 정말로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이제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규제 완화도 좀 필요할 겁니다. 이 영역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빨리 진행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화 노력 증대.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빠른 기술 발전이 시장의 형성으로 이어지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당연히 뭐 노력은 확대되겠죠. 이거는 뭐 고등학생, 중학생도 알겠습니다. 노력이 확대될 전망이라는 거.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노력, 뭐 경쟁력 확보 이런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과기부 이쪽 인재를 정말로 잘 내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정부가 특히 그렇겠죠. 그래서 과기부 쪽에 그 장관 그 사람을 정말로 똑똑한 사람 그리고 실제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을 조금 등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응용시장의 구체화가 진행이 되면서 인공지능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뭐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인공지능 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관련 전문 인력의 절대적 부족 현상 이것에 대응해서 정부가 이제 뭐 정부, 기업, 교육계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관심만 높아지면 뭐예요? 이거 뭐 실제로 이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전문 인력이 양성만 하면 안 되죠. 해외로 지금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만큼 이 인력들이 좀 자리를 잡고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처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다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화 노력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하나로는 절대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딥러닝 이거는 그냥 하나의 세트로 다 묶여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바라볼 때 인공지능만 보시지 마시고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딥러닝은 이제 같이 따라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AI 파급 비즈니스 가치를 보면은 지금 뭐 2022년에는 약 4조 달러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보다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이게 아마 차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그 인공지능 핵심 인재수를 보면은 한국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이쪽 분야 지금 4차 산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뒤쳐져 있다고. 지금 핵심 인재수도 보면은 한국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유럽 그리고 북미 그리고 중국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최소한 유럽 수준까지는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유럽 수준까지. 그래야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인력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들로. 이걸 어떻게 막을 건지 그거에 대한 개선책도 분명히 같이 나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월등한 인력들의 유출.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핵심 인재수는 점점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글로벌 밸류 체인의 약화와 중간재 산업의 부침. 세계 경제의 저성장 속에서 교역 탄성치의 하락이 전망되어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 산업에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2020년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2019년보다 증가하면서 교역 증가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 쪽만 이제 따지고 놓고 본다면 뭐 비등비등 할 것 같아요, 올해랑. 그리고 IMF 2019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9년 3%보다 좀 더 상승한 3.4%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역 탄성치는 여전히 1포인트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중간재 교역은 크게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중간재가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시장이거든요. 중간재 시장이.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더 많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역 탄성치라는 거는 교역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뒤에서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교역 탄성치의 하락의 주된 이유는 크게 세계 경제가 이제 저성장으로 진입을 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국산화율이 상승했다. 중국 내부에서 국산화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 안 쓰겠죠, 그만큼. 그겁니다. 상대적인 것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이거는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이 보호무역주의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고 있는 이제 이슈가 되겠죠. 세계 경제 성장률과 교역 증가율 추이를 보면은 지금 2020년에는 교역 증가율이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뭐 크게 나아진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교역 탄성치 추이를 보면은 아직 1포인트가 되질 않습니다. 2020년에 올라온다고 해도 1포인트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 그게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중국과 홍콩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중국 쪽이 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간재 수출 이 비중을 보면 총 수출 중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가 넘어요. 그래서 중간재 수출 쪽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쪽이 중국 쪽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자체적으로 이제 서서히 기술력이 올라오면서 국산화율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중간재 수출에서 무려 70%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이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수출 전반적인 그런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도 수출의 그 다변화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뭐 소비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산화를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신성장 동력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많은 산업들의 투자가 좀 이어져야 되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하니까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성장 국면이 조금 상대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경제 환경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불황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실제 경제에서. 근데 지금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뭐 이렇게 횡보는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실질 경제에서는 계속 불황으로 느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 심리가 확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2차적인 문제로 적용이 돼서 기업들의 이익도 같이 낮아집니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도 개선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자산 시장으로도 뭐 영향을 주겠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2020년 산업경기의 특징과 시사점,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를 알아봤거든요. 지금 2020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과 시사점이라고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본 게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이 전반부. 일단 첫 번째, 소재, 부품 산업의 활성화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아시아 경제 불확실성과 수출 산업의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 세 번째, 저성장 직면에 따른 차세대 주력 산업의 모색. 그리고 네 번째,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화 노력이 증대되어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약화와 중간재 산업의 부침. 이렇게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 그 수요일에는 정부 재정 확대와 환경 산업의 도약, 그리고 산업 구조 조정의 압력은 지속이 된다. 그리고 사회 수요 증가에 따른 인프라 산업 기회 확대, 그리고 학력 인구 쇼크에 따른 교육 산업의 위기, 그리고 한류 확산과 한류 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제 2020년 산업경제 특징과 시사점 하편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